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4월 15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서동용 당선인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투표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큰 지지에 힘입어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고 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공정과 상생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혁의 완수를 위해 투표를 해주셨어요.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셨고요. 선거 전부터 있었던 그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있어왔던 사사건건 발목 잡기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전국에서도 힘없는 국민들에 의한 재정 지원을 퍼붓기라고 비난하는 이러한 사사건건 발목 잡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강화됐고, 이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봐라, 이런 취지였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광양의 경우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16년 만에 국회의원과 시장의 당적이 같아졌습니다. 그동안 당적이 다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서로 협조되지 않고 제대로 된 당정 협의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또 시장은 시장대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걸 해소하고 같이 좀 해보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비단 광양뿐만이 아니고 구례, 곡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군수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놔두고 정말 긴박한 예산의 필요,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의 국회의원들 말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기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을 막론하고 시장과, 그러니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동일한 당적으로서, 그것도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 협력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투영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저는 지난 5년간 광양의 유일한 변호사였습니다. 광양에는 법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가도 이제 벌이가 잘 안 되니까 순천으로 강주로 다 뜨는데, 저는 5년간 지역에 이렇게 쭉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했고, 많은 지역 현안들을 직접적으로 좀 관여하면서 풀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제가 지역에서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활동했던 제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지역 발전을 바라는 측면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5년간 제 활동을 평가해 주셔서 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적절한 국회의원감이라고 판단해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시는 이 과정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당선이라는 결과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역을 위한 여러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이제 선거구가 되게 넓었잖아요. 원래 순천, 곡성, 구례였다가, 광양, 곡성, 구례였다가 순천시 해룡면이 이렇게 붙게 되면서 지자체 숫자가 4개가 돼요. 인구도 약 27만에 가까워서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선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현안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요. 지역별 현안들은 다 있었는데, 제가 이제 특히 중심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거입니다. 여순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일인데요. 그 시발은 여수였고, 주된 전투는 순천에서 벌어졌고,
근데 주된 피해는 또 광양, 구례, 고흥, 보성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요. 그때 당시 뭣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반란군으로 빨갱이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반란군으로 몰려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라도 반란군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내 자식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러한 그 억울한 죽음들을 다 입 다물고 묻고 살았거든요.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필요는 아주 크다고 보는 건데, 지난 16대부터 20대까지 거의 매 국회에 특별법안이 제출이 됐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냥 그 법안만 던져놓고 다들 적극적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20대 국회에도 5개 법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의 법률안은 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따로따로 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보수당 쪽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는, 보수당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법률안이라면 마땅히 한 당에서라도 단일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건데 그러지도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안만 그냥 발의해 놓고 다들 나몰라라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네. 그리고 제주 4.3 특별법이 이미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국회의원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걸 풀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과 그다음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인구가 약 90만에 육박합니다. 90만 가까운 도시에 대학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좀 한심한 현실인 거예요. 광양의 어디 지역, 여수의 어느 지역, 순천의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응급조치를 받고 전남대 화성병원으로 옮기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사망을 하거나 깊은 후유증을 안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집중된 인구 수에 걸맞는 대학병원 유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 세 번째로 제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과정에 관여를 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임대사업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법률 조항들을 잘 알게 됐지요.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조항은 당연히 임차인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법률 조항들이어서 그 법률들을 개정하겠다. 네 번째는 광양보건대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광양보건대는 총 14개 학과 중에 10개 학과가 간호보건계통의 과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지금보다는 더 그 필요성이 더 커지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경쟁력이 아주 있는 대학이니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건 반드시 살리자. 그 지금 설립자의 비리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반드시 살려내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 네, 주요 4가지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하게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순천의 경우에는 이 순천시 해룡면이 분구되면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그 뭐 과정이 좀 복잡했었잖아요. 처음에 순천을 2개로 분구한다고 했다가 정상적인 분구가 아니라 일부를 떼서 다른 지자체로 넘기고 나머지는 하나로 하는. 근데 이렇게 지자체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자체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방식이죠.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방식이에요, 첫째. 그 법적으로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정치 감각적으로 보더라도 예컨대 광양시 중마동을 떼서 어디 다른 데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 그 중마동 동민들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것이고 광양 시민들 전체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것이라고요. 순천시 해룡면은 특히 순천을 전체를 대표하는 젊은 도시로서 순천의 어떤 뜨거운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를 뚝 띄어서 다른 선거구에 붙였으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래서 초반기에는 아예 뭐 투표를 안 하겠다. 민주당에 대한 그 반발감들도 많이 표현이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옳지 않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옳지 않은 건 바로 잡겠다.
네, 이 선거구 원상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서 이 성난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마음을 다시 얻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전남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수도권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편이 있습니다. 또 의대 유치가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공공의료 서비스만 지역이 낙후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좀 큰 병이 걸리면 다 광주로 서울로 가요. 수도권에 굉장히 좀 밀집이 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보편적 현상이지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이 국가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은 인구의 분산 그리고 각 의료 서비스의 그 시설의 지역 분산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그건 그것대로 계속 해야 되는 문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특히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커졌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그 기본적 정책적 그 기조가 코로나19를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계속해서 의료를 민영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 질서의 의료를 맡겨두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막아내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이 의료원들도 좀 더 시설도 강화하고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해서 실질적 그 공공의료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환자의 신속한 운송 체계를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특히 전남은 섬이 많잖아요. 그럼 섬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큰 의료시설로 빨리 수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체계가 좀 불비함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 나가야 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남 동부의 경우에는 특히 인구가 90만이 모여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하면 75만쯤 돼요. 구례, 고흥, 보성하면 거의 한 90만 가까이 되는데 이 90만 도시에 급성심근경색 환자나 이렇게 대학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그 생사를 넘나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골든타임은 생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냐 마느냐의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 네,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또 전남 동부권 의대 유지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아픈 상처인 여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요 공약으로 내거시면서 이 지역 사회가 거는 기대가 참 큰데요.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여순 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에 대한 진압 출동 명령을 거절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거병을 했던 그 14연대 군인들은 사실은 일주일 만에 진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다 이제 흩어져서 광양의 백운산, 구례 지리산, 그리고 고흥, 보성으로 흩어졌죠.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산에 있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양민들은 그 사람들의 뜻에 동조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또 그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안 됐잖아요. 산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내려오면 좀 안 됐다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쌀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뒷날 아침에 군경이 들이닥쳐서 어젯밤 반란군한테 부역했던 사람들을 찾아낸다고 대대적인 소탕을 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일러 바쳐야 되잖아요. 저 사람 어저께 뭐 하는 거 내가 봤어요. 이게 꼭 그 일을 했던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자기한테 좀 감정했던 사람들을 손가락총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양민의 학살,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결국 여순 사건의 성격은 아주 특징적으로 설명을 하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픈 역사를 국가가
전쟁 무기를 들지 않은 즉 적군이 아닌 민간인을 국가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우리 국가는 과연 이 국민을 지킬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특히나 반란군으로 낙인 찍혀 죽었기 때문에 반란군, 빨갱이 이런 단어들이 내 자식들의 삶에 뭔가 영향을 미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숨기고 살아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되는 것,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뭐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 법률의 필요성들은 재정의 필요성들이 좀 이렇게 그 거론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16대부터 20대까지 매번 발의만 되고 그냥 내버려 뒀었습니다. 다들 그 발의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 조금 만족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 4.3 특별법에 예를 들어가면서 이 법 필요성, 재정의 필요성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의 그 지지들을 얻어내야 이게 비로소 통과가 가능할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해서 180석 가까이 되는 이러한 거대 정당이 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당론으로 채택해서 당론으로서 이 부분들을 좀 관철시키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나름 또 유력한 정치인들하고 좀 최근에도 만나서 계속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론 채택에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회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강화할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72년 전에 있었던 일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더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돌아가시거나 또는 치매로 인해서 옛날 것을 더 기억하실 수 없게 되기 전에 빨리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좀 서둘러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 당선인들 또 여당 내 당선인들과 힘을 합쳐서 꼭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번 임기 내에 통과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관련된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지역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특히 곡성, 구례 지역은 참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인구 소멸 위험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구례 곡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고흥, 뭐 보성, 강진, 장흥, 뭐 다 군 단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원인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출산율 감소 때문에 나타난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예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두고요. 저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인구의 반 이상이 모여서 막 아둥아둥 살고 있는 모습이 되게 우스운 거잖아요. 그 인구들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사회적 자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인구를 조금만 분산시켜놔도 사회적 자원들을 훨씬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는 하지요. 지역 분산을 위한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자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좀 거론되고 있어서 그 방안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건 전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니까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은 또 국회의원에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화 사회로 인하여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인구를 늘리려면 그 출산율을 높이는 거는 이제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일 거고요. 우선 농촌 지역의 경우 기농기촌을 좀 확대를 해서 우선 사람들이 좀 돌아오는 고장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농촌의 소득을 더 높여야 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소득을 더 높이는 문제와 기농기촌, 젊은 사람들의 기농기촌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농촌 지역이 이제 우리 농업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면 지금은 생산 연령 자체도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기도 하지만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판매를 하시니까 부가가치가 낮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역 단위로 좀 소규모 가공 공장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하면
첫째는 생산자인 농민들의 그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그 가공 공장을 돌리려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그 농촌의 그 좀 생산력,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제와 인구를 유입하는 문제를 같이 좀 고려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구 문제와 더불어서 이 농촌 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광양보건대의 정상화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양보건대는 간호보건계통 학과가 많아서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될수록 이 경쟁력이 높은 곳입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학령 인구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학을 기본적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들도 말은 안 하지만 기본 정책의 기조는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리자라고 하는 게 참 설득력을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광양보건대 문제에 특히 그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양에는 광양보건대학교와 한려대학교라고 하는 두 개의 대학이 있어요. 둘 다 동일한 설립자 이용화 씨가 만든 대학입니다. 한려대학교는 4년제 대학이에요. 광양보건대는 3년제 대학입니다. 근데 제가 한려대학교 살리자는 이야기 안 합니다. 한려대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특징 없는 지방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특별히 자기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장 질서에 그냥 맡겨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광양보건대는 좀 다릅니다. 광양보건대는 말씀하셨던 대로 간호보건계통의 특성화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큽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많은 간호 인력, 보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병원에 고용되는 인력도 많아질 거고,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노인 돌보미로 사용도 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바라보면 앞으로도 계속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대학이지요. 새로 대학을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있는 대학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광양보건대 정상화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광양보건대는 지금 이제 설립자인 이용화 씨가 403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부의 평가, 최저평가를 받고 국가장학금도 전면 제한됐고요.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됐고요. 그리고 정원도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운영 자체가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살리자고 하니 좀 마땅한 방책들은 없습니다. 근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영형 사립대입니다. 사립대를 공영하겠다는 거예요. 공영형. 그러니까 공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의 사립대를 두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존 사립대들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서 이걸 살려내겠다라고 합니다. 공영형 사립대가 되면 돈이 들어요. 그게 지금 기재부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 제도 자체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시작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작되면 지금 막 서로 이제 우리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광양보건대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근데 공영형 사립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역시 다른 방안을 도입을 해서라도 꼭 살려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들을 나름 좀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광양보건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광양항 제2의 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양항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이 없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누군가가 계획을 세워서 했을 거예요. 마땅한 계획이 없고 방책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왔습니다. 당초 이제 광양항이 만들어질 때는 투포트였어요. 부산항과 광양항을 한국을 대표하는 두 항만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한국의 투포트 정책이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산은 부산항, 부산 신항에서 항이 점점 커지고 물동량도 점점 많아지는데 광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타개를 뭔가 해야 해요. 이건 21대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특히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사활적 과제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광양항이다 보니까 광양만의 문제로 인식하기가 쉬운데요. 결국 광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순천, 여수의 먹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광양항이 활성화되면 여수, 순천, 광양 모두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이제 순천, 광양, 곡성군에 저 포함해서 2명, 그리고 여수 2분의 국회의원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요. 근데 그분들도 같은 생각을 지금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안은 이런 겁니다. 첫째, 선결적인 문제가 있어요. 광양의 제2도약을 이루려면 첫째, 그 운영사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운영사가 4개에서 하나가 빠지고 지금 3개 운영사예요. 근데 물동량은 적은데 3개의 운영사가 서로 제살 뜯어먹기식 경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구 자체의 종합적 발전이나 이 성장에 대한 것보다는 운영사들이 서로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깊이 있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를 통합을 해서 한 개의 운영사가 책임지고 광양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운영사의 통합도 3개의 운영사들이 서로 나 쪽으로 통합을 다 주장할 것이어서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이 역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곧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2번째로 좀 한적한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뭐 아프리카 어디나 남아메리카 어디에서 온 화물들은 거기에서 실은 화물 중에 화물이 중국 가는 화물이 많다면 중국 가는 화물만 싣고 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본 가는 화물, 한국 가는 화물, 중국 가는 화물 다 싣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거를 배를 세워서 중국 가는 화물은 중국 가는 화물 편에, 일본 가는 화물은 일본 가는 화물 편에 옮겨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환적이거든요. 환적을 하면 하역을 하고 다시 내리고 하는 과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구 자체의 그 부가가치가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항, 홍콩항, 또 부산항도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광양항을 특히 환적한 기능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래서 이 항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부두의 배후단지 자체가 독자적 그 어떤 산업단지로서의 기반들을 좀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항구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후단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 강화해내는 것. 지금 배후단지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배후단지를 통해서 그 자체 물동량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광양항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양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순천, 광양, 곡성, 그레울 유권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압도적 지지를 해주신 큰 지지를 해주신 그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단지 국가 교부금 가져오고 예산 따오고 뭐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뛰어들어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광양에서 유일한 변호사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지역 현안에 좀 더 깊이 있게 관심 가지고 계속 역할을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초심을 잃지 마라라고 하는 제안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초심 잃지 않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지켜봐 주시고 더 지지해 주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더 꾸짖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과 지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새로운 모범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